채워주는 것을 보여도 돼.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네, 여러분 오늘 3월 14일입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을 경질하고 폼페오라고 하는 전 CIA 국장을 새로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CIA 국장도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 여성으로 첫 미국의 CIA 국장으로 여성이 또 노미네이트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밤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자기 색깔을 내는 것이다. 또 이 트럼프가 5월달 그 소위 김정은과의 회담을 하나의 그 종말 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특별히 조건을 내건 건 아닙니다만은 5월달 그 미북 정상회담을 하나의 협상의 종말 지점이다. 거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고 하는 어떤 강한 드라이브다 하는 일부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아마 물밑 교섭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면 소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은 조금 겉돌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제를 의제에 올리겠다는 의중을 오늘 청와대에서 여론에 애드블룬을 띄웠습니다마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은 대한민국의 평화, 무엇보다 안전이 명확한 그 다음에라야 천천히 논의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섣불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로 갔다가는 나중에 심각한 반헌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기해 놓는 것이, 특히 우리가 제기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펴낸 홈페이지를 보기 전에 오늘 정말저로서는 기다리던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 책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가 여러 권인데 그 중에 1권이 아니고 앞으로 이영훈 교수께서 쓰실 12개의 그 환상 얘기, 이 환상은 그 이영훈 교수께서 직접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좋다, 뭐 판타스틱하다 이런 뜻의 환상이 아니고 일루전, 뭔가 착각, 말하자면 이 어떤 나쁜 의미로 환상에 사로잡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환상의 나라 1권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2권은 토수는 어디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소위 벽골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그 이영훈 교수님께서 쓰시는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는 이 그 도발적 문제 제기는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일각에서는 야 세종까지 죽여버리고 나면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반발하는 전화를 제게 걸어오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고 집착하는 그것에 우리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조선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 세종에 대한 잘못된 무슨 성군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 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하는 이 그 편에 세종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5세기, 17세기 인구의 30% 내지 40%는 노비였다. 서울은 온통 노비가 바글바글하는 도시였다. 대한민국은 내부에서 노비를 만들어내는 제도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외국에 가서 노비를 잡아오죠. 노예를 잡아옵니다. 노비는 남녀 노예들을 이끄는 거죠. 뭐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오고 전쟁을 해서 정복지에서 잡아오고. 그런데 조선의 지배계급은 그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노비를 만들어내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천 즉천, 부모 양쪽 중에 한 명만 천민 출신이어도 무조건 그 자식은 천민이 되고, 양반이 노비인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인데 노비가 됩니다. 차마 자식이 자기 자식을 노비로 부려먹거나 제물로 팔아먹을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식인 노비는 누구한테 줘버립니다. 그자가 팔아먹든지 말든지. 이런 잔혹한 노비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또 그 노비제도가 바로 세종에 의해서 창설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일 아침쯤 다시 제가 이 책을 받고 나서 지금 오며 가며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다시 정규제 칼럼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책값 12,000원입니다. 제가 책값까지 굳이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저 이 책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를 펴낸, 또 정규제 TV에서 정말 열심히 팔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책값 12,000원입니다. 시리즈 12권 나올 테니까요. 준비를 하십시다. 나중에 제가 출판사하고 얘기를 좀 해가지고, 글쎄요, 펜앤에서 팔거나 정규제 TV에서 팔면 1,000원씩이라도 좀 적립을 해달라. 적립을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급히 쓸 때가 좀 있습니다. 요즘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서 죽겠습니다. 급히 쓸 때가 좀 있습니다.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자, 오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올려주십시오. MB 소환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다. 국무장관 폼페이오 대북 강경론자들의 라인업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남북 협상에서 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애드블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2월 취업자 증가폭이 8년 만에 최저입니다. 한국 제조업 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의 최저입니다. 점점 썩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 점점 밑에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 경제, 큰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OECD 세계 경제 전망은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만 제자리입니다. 한국만 제자리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경제 전망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제자리입니다. 마크롱 프랑스죠. 노동개혁을 가속하면서 노동조합과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이 하자는 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노동조합이 하자는 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노동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난리입니다. 왜? 촛불 정권은 노동 세력 덕분에
정권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건들에 무려 600억 달러, 60조 원의 달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MBC의 보복 인사가 정말 목불영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MBC의 수준 참 한심합니다.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던 정교조 교원이 버젓이 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교장공모제가 예견했던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MB 소환조사에 대해서 MB는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스케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로써 생존한 전임 대통령 4명이 모두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11명 중에선 5번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2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간략히 입장을 밝히고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취재진이 10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겁니까?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이뤄지는 중앙지검 조사실에 영상 녹화 장치를 설치해 신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방침입니다.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 범죄수사 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가 맡았습니다. 특수 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는 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20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이날 조사의 최대 쟁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몰랐으며 다스는 형 이상은 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으로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경영 등에 개입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위해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새벽까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 체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정해진 시간에 나와주었다며 그런 일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펜앤마이크 이슬기입니다. 네, 긴급 체포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10년 만에 태어난 보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명박 정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명박 정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 경선에서 저는 일반 시민 여론 중에는 역선택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좌익들이 대거 자기가 뽑지도 않을 한국당 그 여론조사에 들어와서 이명박을 뽑아 올리는데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명박을 뽑아 올리는데 아마도 오히려 이명박을 찍지 않을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찍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명박은 본선에 올리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선에 막상 올려서 다스, BBK 가지고 총공세를 폈는데도 못 잡았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사람들이 그 왜 피켓을 들고 있는 것 중에 보면 뭐 9년을 기다렸다 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짓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뀐 지금 옛날에 못했던 것을 원수풀이, 한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슨 사화 같은 얘기입니다. 10년을 기다려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정말 저기 서 있는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큰일입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소위 실용정부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이 좌익의 실체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광우병에 걸려들고 4대강 반대에 부딪히고 그러면서도 이 좌익 정권 또는 좌익 세력들의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당 부분은 좌익들의 구호를 갖다 썼어요. 요즘 아마 이 편엔 정규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제가 박석순 교수와 그 에너지 문제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MB정부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그 환경 종말론이었습니다. 그 한성주라는 그 유엔에서 환경 그 대사하던 사람을 불러다가 총리를 시키고 에너지는 고갈된다는 명분을 걸고 에너지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을 갖다 퍼붓고 생돈을 썼죠. 소위 녹색 성장 이런 말을 슬로건을 걸고 무리한 정책들을 펴고 소위 그 좌익 정책들이거든요. 좌익 정책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MB정부 5년 동안에 좌익 척결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부담이 그대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던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 예를 들어서 정교조 쳐내고 또 통진당 쳐내고 노동조합하고 싸우고 하다가 포위되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 책임은 MB정부도 일 안 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MB 본인은 아마도 지금의 저런 일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했더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해도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진한 생각이죠. 그 MB 대통령 본인이 작년에 또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의 위기에 그 하야하라고 난리가 났을 때 국민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잘못 얘기하셔가지고 지금은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죠. 국민의 뜻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참 만가지 생각이 저는 교차해서 아침에 MB 전 대통령 검찰 조사가 받으러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보수 지도자들이 좀 더 치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도 비겁했죠. 비겁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틸러슨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대북 대화파였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스 장관의 후임으로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오는 5월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 회담 주무장관을 대북 강경파로 전격 교체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장 후임에는 지나 헤스펠 CIA 부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폼페이오 국장이 매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를 했고 이것이 그 둘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와 이란과 북한에 대한 매파적 본능을 더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에게 폼페이오 국장을 새 국무장관에 지명한 이유 중 하나로 폼페이오 국장과는 처음부터 아주 잘 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틸러스 장관은 그동안 북핵 대처와 이란 핵 협상,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충돌을 빚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북한 비핵화 관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 CIA는 한국 국정원과 협력해 마쿠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한 폼페이오 국장이 북핵 폐기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미북 정상회담을 책임질 국무장관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 육군에서 복무 후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거쳐 정치계에 뛰어들었고 공화당 소속으로 캔사스주에서 4선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가까워졌다며 김정은 정권의 축출까지도 시사했던 대북 강경파입니다. CIA 내 북한 전단 조직인 코리아 임무센터를 창설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나는 북한 주민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한 주민들 또한 김정은이 사라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지나 에스펠 부국장은 현재 CIA 2인자로 지난 1985년 CIA에 입사해 30년 이상 근무해 왔습니다. 헤스펠 부국장은 CIA의 테러 용의자 신문 프로그램과 관련해 물고문 등 가혹한 수사기법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테러 센터장 수석 보좌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폭넓은 국내외 임무를 통해 존경받는 베테랑으로 평가받습니다. 펜앤마이크 양현입니다. 네, 고문 문제는 항상 우리가 도덕적 슬로건을 내걸기 쉽습니다. 근데 소위 이제 생명윤리 또는 어떤 20세기에 제기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소위 윤리적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몇 명을 죽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몇 명을 죽이게 된다. 너는 어느 쪽으로 기차를 몰겠느냐.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질문들이죠. 말하자면 우주선 탈출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인 도덕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네 자식이 죽게 되고 저쪽을 선택하면 네 부인이 죽게 된다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말하자면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우연히 앞집을 보니까 그 앞집에서 누군가가 폭탄을 터뜨리려고 조립하고 있다. 그때 너는 그 앞집 사람을 경찰에 밀고 해야 되겠는가? 또는 내가 우리 집에 이제 장총도 많이 있고 라이플도 많이 있는데 앞집에 보니까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 그때 너는 총을 가지고 쏠 수 있다면 쏘겠느냐? 그자를 말겠느냐? 테러범이 있다. 근데 틀림없이 테러범이 지금 시내 큰 광장에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 있는 데서 폭탄을 장착해 놨다. 이 범인이. 근데 잡았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한다. 정상적으로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한다. 말하자면 그 폭탄의 비밀번호가 뭔지, 어디에 숨겨놨는지, 그때 너는 그 고문이라도 해서 번호를 알아내겠는가? 우리 성진 씨한테 물어볼까요? 성진 씨는 그때 고문을 해야 된다. 고문이라도 해야 된다. 아니야, 고문은 인도적 수사의 원칙에 반하므로 폭탄 터지는 건 나중에 문제고 인질 보면 놔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이제 고문 문제죠. 고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 윤리적 문제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국가 안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다. 핵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해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범이 지금
5시에 폭발하도록 되어 있는 폭탄을 어딘가 숨겨놨다는 것은 전화를 도청해서 알게 됐어요. 이 도청 불법이라고 해서 못합니까? 도청해서 근데 어쩌다 알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가서 테러범을 잡았어요. 지금 4시 50분이야. 근데 그 폭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세종문화회관에 공연 중인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안 부는 거예요. 불질 않아. 왜? 10분만 있으면 목표 달성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약물이 있어요. 약물을 넣으면은 극심한 고통이 유발되면서 얘기를 한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문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문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마치 고문한다 이러면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죠. 지금 오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초이스 CIA 국장 이 고문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세컨 기사로 크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뉴욕타임즈는 어떻든 트럼프가 하는 짓에 무조건 딴지 걸기 위해서 아주 작심을 하고 있는 신문이니까요. 이 우리나라 언론보다 더합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보다 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참 옛날에 그 뉴욕타임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이런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 협상 문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좀 묘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적 고립과 수백만 주민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고집해온 핵을 폐기할 거라고 볼 만한 물증이 전무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이른바 평화체제 구축을 당사국 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4월 말 남북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다는 정상회담에서 6.25 전쟁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스스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공언한 데 이어 사실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통일을 부인하는 한반도 평화론을 거듭 설파해온 바 있습니다. 4월 말 5월 중으로 각각 점쳐지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확인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건너뛴 채 북한 김정은 체제 보장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논의가 동시 진행 중인 만큼 비핵화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과 동시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회담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를 북한 정권과 먼저 논의한 뒤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도록 중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같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문제는 나중에 결과물로 다루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곧바로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종전협정 전환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로 남북 합의의 법제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을 위해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도출될 경우 조약처럼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체제의 안위 보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쐐기를 받겠다는 구상으로 보이지만 선언이나 법조항이 실질적 평화를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펜앤마이크 한기호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또 하나의 그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펜실베니아의 그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0.3%의 차이로 코널램이 49.8, 릭 세컨이 49.5로 민주당이 이겼다. 지금 뉴욕타임즈는 아주 신나서 이 얘기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사망했다는 기사도 큰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기사 한 두세 가지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큰 그림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실업률 얘기입니다. 이생 기자가 정리합니다. 지난달 일자리 사정이 정말 나빴습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GM 공장 폐쇄 등으로 이어진 자동차 업계의 부진으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9월 31만 명을 기록한 뒤 10월부터는 20만 명대를 유지하던 것이 급감한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9만 명 감소했고 교육 서비스업 5만 명, 숙박 및 음식점 업도 2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 측은 2월 한파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됐고 전년 동기 취업자 수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가 더해졌다고 설명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청은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며 2월 한파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9.8%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이 늦어지면서 수험생들이 2월 실업자에서 제외된 영향이 커 청년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는 판단 하에 소상공인 지원과 예산, 세제와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또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 정부 예산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 없는 국민 세금 퍼붓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펜앤마이크 이세영입니다. 네, 지금 이세인 기자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청년 실업률은 재난 수준이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재난을 누가 만들었느냐?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경제 처방을 가지고 계속 청년 일자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돌질 않습니다.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채용도 못합니다. 이번에 근로시간 줄이는 거 또는 최저임금 올리는 거 정규직 보호 강화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점점 일자리를 조아나가고 있는 중이죠. 동반성장, 골목상권보 전부 그렇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버 택시 금지하고 무슨 에어비앤비 금지하고 우리나라에서 모조리 금지입니다. 드론 하나 제멋대로 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만 그렇습니다. 한국 제조업 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9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71.9%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한창이던 1998년에 67.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제조업 가동률이란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을 뜻합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71.9%라는 것은 공장에서 100개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1.9개밖에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반도체를 제외한 조선, 자동차 등 다른 제조업이 수요 부진과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너럴 모터스의 군산 공장 폐쇄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있어 제조업 현장 경기의 체감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철강 산업도 가동률이 하락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제강 능력은 2014년에서 2016년 각각 8,587만 톤, 8,547만 톤, 그리고 8,547만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실제 만들어진 철강은 각각 7,150만 톤, 6,970만 톤, 6,860만 톤이었습니다. 가동률이 83.3%에서 81.5%로 그리고 또다시 80.3%로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이어 철강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지속되면 수출이 위협받아 철강 산업은 물론이고 제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 김민찬입니다. 네, 이 녹음할 때 약간 이렇게 혼선이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을 크게 올렸습니다. 한국은 그대로입니다. 역시 김민찬 기자 정리했습니다. OECD가 13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를 그대로 유지해 세계 경제 호황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실제로 3.9% 성장하면 2011년 4.2% 이후 7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OECD는 투자 확대와 교역 반등, 고용 호조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 흐름이 지난해 11월 세계 경제 전망 발표 당시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복지 지출 확대로 올해와 내년 3% 성장할 것이라는 작년 11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OECD는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세제 개혁이 전망치 상향 조정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세제 개편에 힘입어 올해 2.9%, 내년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 11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올해는 각각 0.4%포인트, 내년에는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OECD는 또한 세제 개편 등으로 올해와 내년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0.5%에서 0.7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OECD는 유럽연합의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2.3%와 내년 2.1%로 각각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본 경제도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로 올해 1.5%, 내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0.3%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 상향한 수치입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각국이 생산성 향상과 투자 촉진, 포용적 성장, 금융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펜앤마이크 김민찬입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8% 이렇게 상향 조정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2.9%로 0.4%포인트, 그러니까 2.5에서 2.9로 올렸는데 거의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3.0이지 않습니까? 2.9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뭐 우리보다 한 40배 정도의 GDP 규모를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한국을 땅콩이라 그러면 미국은 호박입니다. 이 호박이 똑같이 구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가 나죠. 싱가포르는 지금 국민소득이 6만 달러입니다. 그 국민소득 6만 달러인 싱가포르가 올해 3.2% 전망됐습니다. 국민소득 6만 달러에서 3.2%. 참 기가 찹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내려갈 거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내려갈 거라고. 참 큰일입니다. 문재인 이분은 뭘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마크롱 얘기하겠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2조 원 규모인 직업훈련기금 운영권의 정부 개석을 통해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해 노동법 개정에 이어 공무원 대규모 감축, 국영철도회사 직원복지 축소 등 노조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는 지난 5일 직업훈련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40여 년간 상급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해온 직업훈련기금 운영권을 정부에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미니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직업훈련기금은 자격증을 가졌거나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며 중소기업의 저숙련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금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패트릭 아르투스는 장기간 노조와 사용자 단체는 좋은 직업훈련 과정 제공보다는 자금 모집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오는 22일 대규모 동맹 파업을 통해 마크롱 행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크롱 행정부는 2022년 실업률 7%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훈련 기금을 반드시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영권을 정부가 갖는 대신 2020년부터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해 직업훈련을 원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0년 동안 5,000유로 약 659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펜앤마이크 조준경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크롱 같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네요. 미국이 중국산 특히 지재권 이런 수입품들에 대해서 무려 60조 원의 상계관세, 보복관세를 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희승 기자 보도합니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선포한 미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미 무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6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14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백악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인 3,7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흑자 규모입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 막힐 중국산 품목은 휴대폰 등의 각종 통신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분야로 통신기기 분야를 자주 언급했었고 중국 통신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안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웨이와 같은 중국의 통신기기 및 기술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보안 문제 등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가 최종적으로 100가지 품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 외에도 중국의 미국 투자와 중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발급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펜앤마이크 윤희성입니다. 네, 지재권 관련된 부품들, 특히 통신기기, 전자기기 이쪽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것 중에 이렇게 중국에서 조립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근한 80%에서 85%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한때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갈 때 관세를 때려 맞게 되면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타격받습니다. 지금 그 통신과 관련해서는 그제 그 중국 그 싱가포르계죠. 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그 테이크오버, M&A 하려는 것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어떻든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들면서
소위 이 남북 지금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 육자회담 체제를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북한하고 일본, 러시아, 일본, 러시아, 중국이죠. 이제 그렇게 육자회담 체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육자회담 체제가 무너지고 양자회담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중국과 미국이 이제 중국을 혼내게 되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죠.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하십시다. 뉴스 아직 두세 개 남았는데요. 이 뉴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그 손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문씨입니다. 성만 가르쳐 드릴게요. 깜짝 놀랄 손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아주 참 정말 저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파업에 지금 노조가 완전히 꽉 잡고 있잖아요. 노영 방송이 되었는데 그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기들의 주장에 찬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조리 귀향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생쇼를 하고 있군요. 정말 저질들입니다. 어쩌다 MBC는 이렇게 저질들이 되었을까요? 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승호 사장 체제에 MBC가 들어선 뒤 파업 불참가자들이 심각한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배현진 전 앵커가 직무에서 배제된 채 조명 창고에서 대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MBC 노동조합 산하에 마련된 공정방송감시센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배 전 앵커 이외에도 파업 불참 기자들 전원에 대한 MBC 최승호 사장 체제의 보복성 인사 발령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공감터는 배현진 전 앵커를 비롯한 직무에서 박탈된 기자 6명의 조명창고 대기 발령에 대해 MBC 직원들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히며 최승호 사장 체제에 되풀이된 보복 유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승호 사장은 취임 첫날 보도국의 파업 불참 인사들을 보직 해임시키고 민노총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들로 그 자리를 속속 채웠다고 밝히며 해당 인사 80명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불참 취재 기자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뉴스에 단 한 컷도 나가면 안 되는 사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의 파업 참가 기자들만 뉴스를 제작하고 출연한 상황에서 MBC 뉴스의 균형은 철저히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MBC의 편파 보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보복 인사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좌파 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특위를 구성하여 파업 불참으로 인해 보복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구성 취지로 이인호 전 KBS 이사장,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강규영 전 KBS 이사 등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방송계 미투 피해자까지 다각도로 도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위원장으로는 박대출 과방위 간사에는 민경우 의원이 맡으며 특위위원으로는 강효상, 김진태, 전희경, 이미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최근 영입된 배현진 전 MBC 앵커도 참여합니다. 펜앤마이크 성기용입니다. 네, 광우병 보도를 조작했던 최승호라는 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역스럽구나, 곤혹스러운 일이군요. 참 정말 저런 사람들이 정치에 미쳐가지고 정치에 미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붉게 물들이는 정교조 교사 중 일부입니다. 국법법 위반한 정교조 교원이 버젓이 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정교조 소속 교원이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통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오늘 확인됐습니다. 교장 공모제가 정교조 출신 교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현행 1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교육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실이 공개한 2018년 상반기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 선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모 교장으로 선정된 4명의 교장 중 2명이 정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교조 핵심 간부급으로 각각 서울지부 통일위원장과 경기지부 여주지휘회장을 맡았습니다.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서울 한 중학교의 최모 교장은 정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내고 한미 FTA 저지 강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모 교장은 지난 2006년 교실 환경 미화를 권장하면서 북한의 성군 정치 자료를 정교조 홈페이지에 올려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 교장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심각한 사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다면 이들이 교장이 될 수 있었겠느냐며 이번 케이스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이념과 사상에 따라 코드 인사 특혜 경로로 전락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좌파 교육감의 이런 뻔뻔한 행태를 막고 자격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앤마이크 이슬기입니다. 네, 이 펜앤마이크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다. 자유를 선언한다 하는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론 점심시간은 각자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료비로 2만 원은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께서 이 자유인 선언을 해주시고 토론은 최근에 그 개헌 문제, 또 외교 국방 문제, 남북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를 거쳐서 두루 각계 지성인들이 모여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지식인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숨어버리고 모습이 없습니다. 다 분열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마다 고립되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정말 이 지식인들이야말로 한번 모이자. 모여서 내가 죽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다져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교수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셔야 됩니다. 많이 오셔서 어떻든 이 대학 교수 소위 지식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분들이 앞장서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도 좀 해주고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경청도 해주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뭐 학술 세미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신으로는 박수현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불륜 문제가 불거지면서 물론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후보를 결국에는 사퇴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너무 놀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죠. 예, 들어오세요. 예. 예, 그래서 오다리처럼 그렇게 오시는군요. 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악수니까 참여하기도 하도록. 예. 가위 냈는데 내가 주먹 냈는데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럼 뭔가 벌칙을 받으셔야죠. 벌칙은 좀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면 되겠습니까? 예, 앉으세요.
예, 우선 마이크를 좀 누가 좀 달아주시죠.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펜앤 마이크 맞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리본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촛불하고. 예? 다른 뭐가 없습니까? 뭐 족보 이런 거요? 촛불요. 뭐, 촛불. 촛불 없습니다 우리는. 아 그래요? 뭐 일단은 오늘 좀 뭐 나란히 원고를 좀 예상된 드릴까요? A4 원고 없으면 안 되잖아요. A4 용지 한번 줘보세요. 뭐 예, 원고가 있어야 되는 분이니까. 제가 요것을 한번 뭐 좀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야, 그 좋습니다. 아까 이름을 뭐라고 네. 소개하셨죠? 아직 이름 소개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문베일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리스찬 베일 아닙니다. 예, 아니고 베일은 뭡니까? 뭐 베일에 가려졌다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은 뭐 자유죠. 해석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오늘 특별히 모신 것은 어제 왜 개헌안 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얘기 좀 들으려고. 가능하시겠어요? 잠시만요. 뭐라고 다시 한번. 어제 그 개헌안에 대해서. 아, 개헌안. 예. 뭐 개헌을 하겠다. 곧 내가 대통령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소위 국민헌법개정자문위원회 자문안을 어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뭐 말씀하세요. 예, 그 대통령 4년 연임제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대통령 산임 연임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제왕적 뭐 대통령을 뭐 분권형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원래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퉁가버렸어요? 그거야 이 우리 정주필이 뭐 조금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 그거야 화장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또 나올 때 생각이 다른 거죠. 뭐 달라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 권력을 제한해야 했지만 예. 뭐 지금은 사실 제가 누굽니까? 근데 권력을 제한한다는 것이 그것이 뭐 말이 되겠습니까? 예. 뭐 아니 원래 다 그런 겁니다. 그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삭감하고 예. 분권형으로 가자. 뭐 이런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뭐 꼼수라 볼 수도 있죠. 그래도 그동안에 대통령 되기 전에 뭐 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공격하고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뭐 요즘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그 내로남불 뭐 그런 겁니다. 내로남불입니까? 그 뭐 그렇다 봐야죠. 그리고 지금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정치 9단 뭐 몇 단 예. 뭐 그러면은 9단도 있으면 8단도 있는 겁니까? 예. 7단도 있는 겁니까? 예. 뭐 초보도 있죠. 그렇지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김무성이다, 뭐 홍준표다, 박지원이다, 친문이다, 뭐 하는 각 정파와 정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극좌 정당들도 있고 뭐 이런 정당들 중에 자기 혼자 대통령 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자꾸 쳐다보고요. 제가 보는 것 같아도 이 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 상징 뭐 들고 나왔죠. 그냥. 아,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될 자신이 없었던 거군요. 본인도. 그런 것은 우리 상황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굳이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가능한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은 갔으니까. 그렇죠.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물을 안 내립니다. 저는. 아, 물을 안 내려요. 왜요? 뭐 지금 슬슬 웃으십니까? 꼭 웃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물도 안 내리고 나면 뒷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일단은 물을 안 내리고 뭐 일단 저는 일단 나고 뒷수습은 알아서 숙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거 개헌을 한다 해놓고 기껏 와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안 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남아. 우리 주필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예. 이것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거 왔는지는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이 딱 보시면은 제가 뭐 이런 것은 뭐 읽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 대통령 권한을 확 삭감해갖고 분권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나누어 먹자. 뭐 어찌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야합과 담합이다. 뭐 이런 거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 최순실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하야 이야기도 나오고 결국 탄핵되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이때 왔구나. 예. 그렇죠. 뭐 사람이 기회에 찬시에 강해야 합니다. 오지 마세요. 뭐 일단 우리가 이 총력전을 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대통령이라 불러도 됩니까? 뭐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맨날 입만 열면 국민 하잖아요. 그 뭐 사실 제가 이 국민 근데 국민들이 지지하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결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부정할 수만은 없죠. 예. 그 뭐 우리 주필님께서도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리본과 촛불을 뭐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도 뭐 힌트를 제가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본과 촛불만 있어야 촛불이 있어야 국민이군요. 뭐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총력전 펴가지고 이 전 대통령을 뭐 이렇게 되고 뭐 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그래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 촛불만 국민인가요? 아니 근데 국민이라는 것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국민도 국민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갔는데 뭐 저 모두를 전부 다 잘한다, 뭐 국민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기 국민만 국민이군요. 자기 국민이야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 조심하나 마나 국민을 이런 때는 국민이 했다가 저런 때는 촛불이라 했다가 누가 진짜 국민이에요? 그 진짜 국민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촛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볼 때는 촛불을 든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국민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촛불만 그렇죠. 그 뜻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 그래요? 계속 촛불을 외치실 거예요? 뭐 외친다기보다 일단은 뭐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진을 그렇게 가면을 해놓으니까 꼭 그 진짜 비슷해요. 그것은 뭐 보기 나름이죠. 일단 이거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헌법자문위원회 헌법 개정한다고 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안이 넘어왔잖아요. 그 헌법을 그렇게 한 달 만에 그렇죠. 헌법을 그렇게 제멋대로 바꿔도 되나요? 이것은 한 달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갓발에 쳐다봐야 얘기를 하시는. 우리 정해구 우리 저 국민헌법 마시죠? 예. 개정자 문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개정자문 띄워 읽기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요. 제가 좀 이해해 주시고 개정자문이고 이것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정자문위원장이 주문 배달 잘 했지 않나요? 청와대에서 가르쳐 준 대로 신속하게 자문위원회 활동을 요 한 달이지만 뭐 그동안 연구되신 것이 많아요. 뭐 또 사회주의 헌법 지구에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뽑아 오면 그 뭐 유토피아 최고의 헌법이 되죠. 그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든 이번에 자문위원회가 수십조의 개정을 올렸잖아요. 어떤 거는 뭐 복수한 뭐 사망까지 있다는데 본인이 그걸 다 읽고 선택을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만이면 뭐 거의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한 달이면 충분한데 일주일 만에 우리 국민들이 뭐 헌법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준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 사실 좋아하고 일주일 만에 할 수 있겠냐 못하겠냐 이것은 뭐 저희 역량이라 봅니다. 대통령의 자질이죠.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군요. 저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촛불과
뭐 저를 지켜주는 뭐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합류하세요. 아, 합류하라고요. 그거는 좀 화기애애하고 난항을 예상을 했는데 뭐 좀 뭐 가능성은 있어 네. 보입니다. 그 맨날 촛불이라고. 촛불 그게 제가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예. 구호를 내걸었죠. 예. 앞에 그 저 촛불을 좀 넣어야 사람이 먼저다는 것은 북한 헌법에 있어요. 그런가요? 예. 뭐 그것은 제가 뭐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 스펙 누가 뺏겨준 건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본인만 모르는 그런 정도 가지고 헌법 개정안 이거 다 일주일 만에 하겠어요?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또 이 헌법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있고 저는 그 헌법에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뭐 이렇게 너무 개입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음. 우리 저 정주필님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나가 이런 거 뭐 좀 온 거 뭐 대본 뭐 만들어라 하지만 물론 수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 부분이 있고 제가 또 보고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오케이. 그 어떻든 저 일주일 뒤에 나오는 헌법 개정안을 보고 제가 좀 낱낱이 한번 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씹어도 씹나요? 되는 거죠? 아니, 이빨이 뭐- 혹시 부실하셔가지고. 아니 씹고 뜯고 뭐 그런 선전 있죠. 광고 있죠. 예. 뭐 그거야 자유죠. 그렇지만 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사실 목이 조금 좀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사실 양난의 금 오늘 문베이합니까? 또 뭐 오늘 또 2메가바이트 뭐 이런 사건들이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 이런 것은 뭐 알아서 찾아보시고 뭐 잘 나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가바이트. 뭐 메가가 아니고 2메가가 부족했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아시죠?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MB 얘기하시는 모양이네. 아닙니다. 뭐 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해석은 항상 여러분들이 예.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오케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년- 근데 예. 사진을 그렇게 크게 잘라서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좀 무서워 보이네요, 얼굴이. 제가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요. 이 보면은 처음에는 편한 것 같고 아주 옆집 뭐 그렇지만은 제가 동네 뭐 마을 그런 어떤 소규모 어떤 이장 출신 이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오케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베일 씨 모시고 들어봤는데 오늘 약간 행설수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뭐 불러주시면 제가 또 나올 예. 수 있죠. 예, 뭐 예. 괜찮습니다. 문베일 씨 목소리는 똑같은데 사진 뒤에 계셔서 어느 분이신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베일이라 뭐 이렇게 베일에 베일이고. 가려졌다 뭐 이런 예. 말도 이해를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시 참 베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한 주간 잘 계시고 예. 제가 졌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예. 또 제가- 졌군요. 네. 상당히 고수시네 이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촛불이라고 나왔습니다. 문베일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논평을 해 주실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틸러슨을 경질하고 폼페오를 내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아마 글쎄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영어로 돼 잠깐만요. 있어서. 이거 잠깐만 이 도널드 덕은 아니고 도널드 이거 제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 예,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그러네요. 넥타이입니다. 직접 제가 뭐 선물 받은 것은 아니고 아는 분이 이렇게 한번 선물을 주길래 제가 한번 오늘 매봤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적인 지금 화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넥타이 한번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